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사방이 험준한 산맥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침이면 산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듯 신비로웠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골짜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산이 내어주는 귀한 열매와 약초에 감사하며 욕심 없이 순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에 찬란했던 단풍이 모두 지고 겨울의 문턱을 넘어 차가운 바람이 산등성이를 휘감아 도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산짐승들도 겨울잠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때였고, 숲은 다가올 긴 추위를 대비해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의 가장 위쪽, 산 입구와 맞닿은 외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지금 홀몸이 아니라 뱃속에 아이를 가진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연화의 남편은 오래전 약초를 캐러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고, 그 후로 연화는 홀로 남겨진 채 뱃속의 아이를 지키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착하고 부지런한 연화를 안쓰럽게 여겨 가끔씩 감자나 옥수수를 가져다 주곤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연화의 의지는 대나무처럼 곱고 강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잠든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며 해가 뜨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는 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화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는데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예사롭지 않게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부푼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내지부를 개어 한쪽 구석에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잠에서 깼는지 툭툭 발길질을 하자 연화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오늘도 엄마랑 산에 다녀오자. 네가 태어나면 따뜻한 소미불이라도 하나 해주려면 엄마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단다. 연화는 부엌으로 나가 솥에 남은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급히 허기를 채웠습니다. 입덧이 심해 속이 울렁거렸지만 산을 오르려면 기운을 차려야 했기에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대나무 바구니와 호미를 챙기는 그녀의 손길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연화는 익숙한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밤새 내린 서리가 풀잎마다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신을 신은 발이 닿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산의 정적을 깨뜨렸고 차가운 기운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몸이 무거워진 탓에 평소라면 금방 오를 언덕길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몇 번이나 멈춰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때마다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산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마치 거대한 뼈대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이 두껍게 깔려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푹신하면서도 미끄러웠습니다. 연화는 미끄러지지 않으려 발에 힘을 주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뎠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연화는 땀으로 젖은 이마를 소매로 닦아내며 잠시 바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무거운 배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쉬는 시간조차 아까워 눈으로는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감나가는 도라지나 더덕이라도 케야 장터에 내다 팔아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쉬운 곳에는 이미 누군가가 휩쓸고 지나간 흔적만 가득했고 쓸만한 약초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이 불쌍한 어미를 굽어 살피시어 작은 약초 하나라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산바람을 타고 숲속 깊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다시 기운을 내어 몸을 일으킨 연화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험한 비탈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비탈길은 성한 사람도 다니기 힘든 험한 곳이었지만 연화는 그곳에 희망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치맛자락을 잡아당기고 때로는 손등을 긁어 붉은 생채기를 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한 손으로는 배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꽉 움켜쥐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중 연화의 눈에 오래된 참나무 아래 자라고 있는 굵은 더덕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호미로 주변 흙을 살살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냄새와 함께 은은한 더덕향이 코끝을 스치자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꽤 굵직한 더덕 한 뿌리를 캐내어 바구니에 담으며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덕 한 뿌리를 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다가올 겨울을 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해는 벌써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산속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곳에는 귀한 약초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바위들이 엉켜있는 너덜지대를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쉬익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 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대한 바위 틈바구니. 그 어두운 그늘 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겁이 났지만 호기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조심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곳에는 놀랍게도 맑고 푸른 빛을 띠는 작은 뱀 한 마리가 바위 틈에 몸이 끼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뱀과는 달리 비늘이 마치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지금은 고통 때문에 몸을 비틀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몸통 중간 부분이 날카로운 돌 사이에 단단히 끼어 있었고 발버둥 칠수록 비늘이 벗겨져 상처가 깊어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에서 뱀을 만나는 것은 불길하다는 옛말도 있었고 혹시나 독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떼지 못하고 연화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 뱀이 내던 그 처절한 몸부림과 애처로운 눈빛이 자꾸만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저 작은 것도 생명인데 저대로 두면 밤새 얼어 죽거나 짐승의 먹이가 될 텐데. 연화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미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법이고 태어날 아이에게 덕을 쌓는다는 마음이 그녀의 두려움을 쫓아냈습니다. 연화는 다시 바위 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뱀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꺼내줄게. 신기하게도
연화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인지 격렬하게 몸부림치던 푸른 뱀이 움직임을 멈추고 연화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뱀 특유의 차가움보다는 어딘가 슬프고 간절한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주변에 널려있는 튼튼한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몸이 끼어있는 바위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렴. 아플 수도 있어. 연화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나뭇가지에 힘을 주어 바위를 살짝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힘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짜냈습니다.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흘러내렸고 배가 당겨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으윽 짧은 기합과 함께 바위가 아주 조금 들썩였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푸른 뱀이 재빠르게 몸을 빼냈습니다. 뱀은 바위 밖으로 나오자마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축 늘어졌습니다. 연화 역시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 숨을 고른 뒤 연화는 늘어진 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끼어있던 자리에 비늘이 벗겨져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캐려던 약초는 아니지만 상처에 좋다고 알려진 쑥잎을 주변에서 뜯어 돌로 지식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길로 뱀의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지만 뱀은 얌전히 연화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바르면 좀 나을 거야. 어서 기운 차려서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연화는 자신의 헌 옷고름을 조금 찢어 뱀의 상처 부위를 엉성하게나마 감싸주었습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연화의 손등을 스치듯 건드렸는데 그 느낌이 차갑지 않고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이제 서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산속은 금세 어두워지기 때문에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보렴. 나도 집에 가야 한단다. 연화는 바구니와 호미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수확은 더덕 한 뿌리뿐이었지만 하나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연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미끄럽고 위험했기에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낙엽 속에 숨겨진 돌뿌리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며 걷는데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낙엽이 구르는 소리라 생각하고 무심히 넘겼지만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연화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구해준 그 푸른 아기 뱀이 연화의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친 몸으로 힘들 법도 한데 뱀은 필사적으로 연화의 발자국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왜 따라오는 거니? 나는 너를 데리고 갈 수 없어. 내 형편도 말이 아니란다. 연화가 타일러 보았지만 뱀은 고개를 쳐들고 연화를 바라볼 뿐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뱀의 푸른 눈동자가 저녁 노을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마치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연화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옅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내심 자신을 따르는 작은 생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산길에 든든한 동행이 생긴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린 뒤였습니다. 집집마다 하나둘씩 호롱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초가집 살인문 앞에서 다시 한번 뒤를 확인했습니다. 푸른 뱀은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멈춰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날이 추우니 어서 숲으로 돌아가야지. 연화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지만 뱀은 스르르 기어서 연화의 집마당 구석, 장독대 옆 틈새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그곳을 자신의 보금자리로 정한 듯 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정갈 곳이 없으면 오늘 밤만 거기서 자거라. 내일은 꼭 돌아가야 한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집에 울려 퍼지자 꽁꽁 얼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늘 캔더덕을 깨끗이 씻어 밥 위에 얹어 찌기로 했습니다. 변변찮은 반찬이었지만 노동 후에 먹는 밥은 그 무엇보다 꿀맛일 것입니다. 밥이 끓는 동안 연화는 방문을 열고 장독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작은 뱀이 추위에 떨지 않고 잘 있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나 뱀이 집에 들어왔다고 마을 사람들이 알면 기겁을 할 텐데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뱀이 보여준 그 맑은 눈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영물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옛이야기처럼 저 뱀도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방에 누운 연화는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태담을 나누었습니다. 아가야, 오늘 엄마가 산에서 신기한 친구를 만났단다. 파란 옷을 입은 예쁜 뱀이었어. 네가 태어나면 친구가 되어줄지도 모르겠구나.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연화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고단한 하루였지만 왠지 모를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꿈결인지 생시인지 연화의 귀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짐승의 소리도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는 파동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은희님. 연화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간밤에 푹 잔 덕분인지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밑을 살폈습니다. 혹시 뱀이 밤새 죽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숲으로 돌아갔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장독대 틈을 들여다보니 푸른 뱀은 뱀리를 틀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상처 부위는 어제보다 한결 나아 보였고 푸른 비늘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잘 잤니? 배가 고프지 않으냐? 연화는 부엌에서 쌀뜨물을 조금 받아와 작은 그릇에 담아 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쌀뜨물을 마시는 듯 하더니 이내 연화의 치맛자락을 툭툭 건드리며 마당 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연화는 의아한 표정으로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보고 따라오라는 거니? 산에 가려고. 뱀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꼬리를 살랑이며 살인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멈춰 서서 연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연화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어제 자신을 따라왔던 이 작은 영물이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바구니를 챙겨들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보자. 어디로 안내해 줄 건데. 연화가 문을 나서자 뱀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서서 산길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뱀의 움직임은 날렵했고 망설임 없이 길을 재촉했습니다. 뱀이 안내하는 길은
평소 연화가 다니던 완만한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아 풀이 무성하고 가파른 샛길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길이 있었나.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뱀의 뒤를 쫓았습니다. 뱀은 연화가 힘들어할 때마다 멈춰 서서 기다려 주었고, 때로는 평평한 바위를 찾아 잠시 쉴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뱀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가시덤불이 저절로 양옆으로 비켜난 듯 길이 트여 있었고, 밟으면 미끄러운 이끼 낀 돌들은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로였습니다. 마치 뱀이 산의 지도를 머릿속에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홀린 듯이 그 푸른 등을 바라보며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올랐을까. 주변의 나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백 년 묵은 고목들이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공기의 냄새 또한 달랐습니다. 진한 흙내음과 함께 향긋한 약초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뱀은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음지였지만 묘하게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장소였습니다. 뱀은 꼬리로 바위 틈의 한 지점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한번 보기도 힘들다는 귀한 산삼 한 뿌리가 붉은 열매를 매단 채 고고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산삼이라니. 연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만이들도 평생에 한 번 캘까 말까 하다는 산삼을 집 뒷산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산신령께 먼저 절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숨도 크게 쉬지 않고 흙을 파냈습니다. 이것 하나면 다가올 겨울의 식량은 물론이고 아이가 태어날 때 필요한 옷가지와 미역을 사고도 남을 큰 돈이 될 것이었습니다. 산삼을 바구니에 담으며 연화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얌전히 지켜보고 있는 푸른 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 그날 이후로 연화의 산행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푸른 뱀은 연화의 바구니 속에 쏙 들어가 있다가 산 입구에 도착하면 스르르 빠져나와 앞장섰습니다. 뱀은 매번 다른 길로 연화를 안내했고, 그때마다 그곳에는 귀한 송이버섯, 굵은 하수오, 오래된 도라지 같은 값비싼 약초들이 거짓말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바구니는 매일같이 묵직하게 채워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터에 나가 약초를 팔아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따뜻한 무명천도 끊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살림이 핀 연화를 보며 의아해했지만, 연화는 그저 운이 좋아서요 라며 웃어넘길 뿐, 푸른 뱀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뱀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젠가 새어나가기 마련이고, 세상에는 남의 행운을 시기하는 검은 눈들이 항상 존재하는 법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서리가 내린 지붕 위로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겨울의 문턱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다른 곳보다 훨씬 일찍 찾아오고 또한 깊게 머무는 법이라 사람들은 서둘러 돛감을 비축하고 김장을 담그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연화의 집만은 예년과 달리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황소바람이 들어오던 문풍지도 빳빳한 새 창호지로 말끔하게 발라졌고, 텅 비어있던 곳간에는 앱쌀 가마니와 잘 마른 옥수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매일같이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구수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으니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신기한 듯 힐끔거리고는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연화가 산에서 구해준 작은 생명, 푸른 뱀이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선물 덕분이었습니다. 연화와 푸른 뱀의 동행은 이제 매일 아침의 일과처럼 자연스럽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뱀은 마치 연화의 보디가드라도 되는 양. 그녀가 집을 나서기 전부터 마당에 나와 기다리다가 산행길을 앞장섰습니다. 신기하게도 뱀이 이끄는 곳은 연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숨겨진 명당들이었습니다. 덤불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굵은 더덕밭이라든가 바위 틈 깊숙한 곳에서 자라는 영지버섯 군락지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냄새를 맡는 시배를 하다가 꼬리로 바닥을 툭툭 쳐서 위치를 알려주었고 연화가 그곳을 파보면 영락없이 귀한 약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는 이제 뱀을 단순히 짐승이 아닌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고 산을 오를 때마다 도란도란 말을 걸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뱀이 평소보다 훨씬 깊고 험한 골짜기로 연화를 인도했습니다. 그곳은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음습한 곳이었지만 뱀은 망설임 없이 바위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연화는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힘겹게 뱀을 따라갔는데 도착한 곳은 거대한 고목이 쓰러져 이끼로 뒤덮인 장소였습니다. 뱀이 멈춰 선 곳을 자세히 들여다본 연화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늦가을에 보기 힘든 자연산 송이버섯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철이 지나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귀한 것이었기에 그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송이버섯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채취하여 바구니에 담았고 그 향긋한 솔내음이 온몸을 감싸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연화의 바구니가 매일같이 귀한 약초로 가득 차게 되자 그녀는 닷새마다 열리는 읍내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풀죽은 모습으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나물 몇 줌을 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옷매무새도 단정해졌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내놓는 약초들의 품질이 워낙 뛰어났기에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방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저기 산골 과부 댁 물건 좀 보게. 어쩜 저리 실하고 좋은 것만 골라왔을까. 사람들은 연화의 좌판 앞에 모여들어 웅성거렸고 가져간 물건들은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동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연화는 두둑해진 전대를 허리춤에 차고 아이를 위한 베네쩌 고리감을 고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호사다마라 하였던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막아 끼는 법이었습니다. 연화의 이러한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는 탐욕스러운 눈빛이 있었으니 바로 읍내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는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는 자로 마을 사람들에게 싼 값에 약초를 사들여 도성 상인들에게 비싸게 팔아넘기며 배를 불리는 악덕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뱀 같은 눈으로 사람을 훑어보며 이익을 계산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최근 장터에 혜성처럼 등장한 연화의 약초들이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약초 시장에 질 좋은 물건을 들고 나타난 연화 때문에 손님들이 그녀에게 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날 박서방은 작정을 하고 연화의 좌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연화가 벌려놓은 약초들을 꼬챙이로 이리저리 뒤적거렸습니다. 이것 참 도라지 굵기가 제법이군. 이 정도면 10년은 좋게 넘었겠어. 박서방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박서방의 등장이 달갑지 않았지만 예의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좋은 물건들이니 구경하고 가세요. 하지만 박서방의 관심은 물건을 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연화와 눈높이를 맞추더니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보게, 새댁, 이 귀한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 캐오는 건가? 요즘 같은 철에 이런 송이며 산삼을 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야. 연화는 박서방의 날카로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뱀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둘러댔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꿈에 나와 알려준 곳을 갔더니 운 좋게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박서방이 그 말을 고디들을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연화를 쏘아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꿈에 남편이 나와서 산삼밭이라도 알려주던가.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내 눈은 못 속이네. 박서방은 연화가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연화를 윽박질러 비밀을 캐내고 싶었지만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 억지로 참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날 이후로 박서방은 연화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들러 술을 사며 사람들에게 슬쩍 연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네들, 그 산골 사는 연화라는 여편네 말이야. 요즘 살림이 아주 폈다며 혹시 딴 주머니라도 찬 거 아닌가. 술 기운이 오른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혼자 사는 여자가 산에만 다녀오면 바구니가 가득 차서 온다니까. 혹시 산신령하고 눈이라도 맞은 건 아닌지 몰라. 아니면 어디 숨겨진 밭이라도 발견한 게 분명해. 우리한테는 쑥 한 줌 있는 곳도 안 가르쳐 주더니 말이야. 박서방이 던진 작은 의심의 돌멩이는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질투와 시기라는 파문을 일으키며 퍼져나갔습니다. 박서방의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화가 가져오는 약초의 종류와 양을 몰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연화가 가져오는 물건들은 한두 군데서 나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었고 그 질 또한 최상급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분명 10만이들도 모르는 명당 자리를 알고 있는 게야.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어. 박서방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연화가 캔 약초를 헐값에 넘기라고 협박할 구실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그녀가 산에 가는 길을 미행하여 그 비밀 장소를 알아내겠다는 검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한편 연화는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면 안악들이 수군거리다가 뚝 그치고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는가 하면 길에서 마주친 노인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챔챔, 젊은 처자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는 법인데 지나가는 말처럼 들려오는 소리들이 연화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박서방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이야기를 옆집 할머니에게 전해 들었을 때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산에 가는 횟수도 줄이고 장터에 나가는 것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생계는 다시 막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연화는 결국 다시 산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힘으로 떳떳하게 번 것인데 무엇이 두려우랴. 아이를 위해서라도 움츠러들면 안 돼.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바구니와 호미를 챙기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마당에 나서자 여느 때처럼 푸른 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뱀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꼬리를 살랑이며 반갑게 맞이해주던 뱀이 오늘은 잔뜩 웅크린 채 머리를 치켜들고 허공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자 뱀은 빠르게 그녀의 발목을 감싸 돌며 산으로 가지 말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왜 그러니 오늘따라 이상하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연화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지만 뱀은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는 말이 떠올라 연화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쌀독을 생각하면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우리 빨리 다녀오자. 연화는 뱀을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시 앞장을 섰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곧장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뱀의 예민한 감각은 이미 누군가가 그들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뱀의 이상한 행동에 덩달아 긴장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람 소리 하나, 낙엽 구르는 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속의 고요함이 오늘따라 평화롭기보다는 무겁고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멀리 떨어진 큰 바위 뒤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쑥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잠복하며 연화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움직이는군. 오늘은 기필코 내가 숨겨둔 보물창고를 알아내고야 말겠다. 박서방은 탐욕에 찬 눈을 번뜩이며 소리 죽여 연화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사냥꾼이 사슴을 쫓듯 교묘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나뭇가지 하나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손에는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는데 혹시라도 연화가 반항하거나 비밀을 말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연화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경사진 비탈을 오르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뱀은 평소보다 더 험하고 복잡한 길로 연화를 이끌었습니다. 가시덤불이 빽빽한 숲을 지나고 낭떠러지에 가까운 절벽 길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는 뒤따라오는 자를 따돌리기 위한 뱀의 지혜였지만 영문을 모르는 연화에게는 그저 고단한 여정일 뿐이었습니다. 아가,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는 거니? 조금만 쉬었다 가자. 연화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위에 주저앉자 뱀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멀찍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서방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것 봐라. 저 뱀 녀석이 길을 안내하는 거였군. 내 예상이 맞았어. 박서방은 연화 혼자가 아니라 뱀이 조력자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뱀을 보고 놀라거나 피했겠지만
욕심에 눈이 먼 박서방에게는 그 뱀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보였습니다. 저놈을 잡아서 푹 구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되겠구나. 아니면 저놈을 협박해서 더 많은 약초를 캐오게 할 수도 있겠지. 박서방의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으로 가득 찼고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 보는 눈도 없으니 힘없는 아낙네 하나쯤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잠시 쉬는 사이 숲의 정막을 깨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람 소리나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사람이 낙엽을 밟는 묵직하고 거친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사이로 걸어 나오는 박서방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서방은 더 이상 사람 좋은 웃음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탐욕과 비열함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 든 몽둥이를 위협적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좀 섭시다. 연화, 세댁. 혼자만 좋은 구경하러 다니는 것 같아. 내가 좀 따라왔소.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서방님.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저는 그저 나무를 좀 캐러. 목소리가 덜덜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껄껄 웃으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무레이,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시지. 내가 다 봤어. 저 파란 뱀놈이 자네를 금광 같은 약초밭으로 데려다 주는 거잖아. 안 그래? 박서방의 눈길이 연화의 발치에 있는 푸른 뱀에게 꽂혔습니다. 뱀은 연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머리를 치켜들고 쉬익 소리를 내며 박서방을 경계했습니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호라. 요 쬐끔한 놈이 제법 사납네. 주인이라도 지키겠다는 건가? 박서방은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좋게 말할 때 그 뱀이랑 약초 자리를 나에게 넘기게. 그러면 내 후하게 쳐주지. 하지만 싫다고 하면 그는 몽둥이를 허공에 붕 휘둘렀습니다. 묵직한 바람 소리가 연화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 산속에서 자네가 굴러 떨어져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명심해.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연화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으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 외길 절벽 위. 탐욕스러운 사내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숲속의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박서방이 주춤하는 사이 연화의 발치에 있던 푸른 뱀의 눈이 시퍼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산짐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의 분노를 담은 듯 깊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작은 생명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위기가 단순한 위협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 탐욕과 순수가 맞부딪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숲은 흉흉한 울음소리를 내며 요동쳤고 박서방의 옷자락이 거세게 펄럭였습니다. 몽둥이를 치켜든 그의 손은 허공에 멈춘 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발치에서 머리를 쳐든 푸른 뱀이 뿜어내는 기이하고 서늘한 기운이 박서방의 온몸을 휘감아 돌았기 때문입니다. 뱀의 눈동자는 마치 심연처럼 깊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산중의 호랑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서방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잘 떨어지지 않았고 입에서는 헛바람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네, 이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박서방은 쥐어짜듯 목소리를 내어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혀를 날름거리며 박서방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의 눈에는 착각인지 실제인지 모를 기이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작은 뱀의 뒤로 거대한 용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듯 하더니 뱀의 비늘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서 자신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잊고 있었던 산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결국 박서방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몽둥이가 비탈길을 굴러내려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괴물이다. 저건 뱀이 아니라 요물이야. 박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둥지둥 산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공포에 질린 그는 덤불에 걸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혀 피가 맺혔지만 뒤에서 푸른 뱀이 당장이라도 쫓아와 목을 물어뜯을 것 같은 환영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비명만이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박서방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가,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뱀을 살폈습니다. 서슬퍼런 기세로 박서방을 위협하던 뱀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순한 눈빛으로 돌아와 연화의 치맛자락에 몸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뱀의 몸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기운을 쏟아낸 탓인지 뱀은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연화의 손바닥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뱀을 소중하게 감싸 안아 바구니에 넣고 서둘러 하산을 서둘렀습니다. 박서방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는 그가 마을에 내려가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산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연화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유지였고 말 주변이 좋아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산에서 겪은 일을 사실대로 말할 리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꾸며내어 연화를 곤경에 빠뜨릴 것이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뱀이 드나든다는 걸 알면 다들 기겁을 할 텐데. 연화는 닥쳐올 시련이 두려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 혼비백산하여 산을 내려온 박서방은 마을 어귀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얼굴과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때마침 저녁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과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남정네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박서방님 아니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꼴이 이렇습니까? 사람들의 물음에
박서방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공포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악독한 복수심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연화를 마을에서 매장시키고 기필코 그 뱀과 약초를 차지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내 오늘 산에 갔다가 저승사자를 만날 뻔했습니다. 박서방은 침을 튀기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전부터 연환의 집 기운이 수상하다 여겨 걱정스런 마음에 뒤를 밟았더니 글쎄 그 여자가 산속 깊은 곳에서 집채만한 구렁이 요물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지. 뭡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 요물이라니요. 그게 정말입니까? 박서방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 여자가 요물에게 홀려 마을 사람들의 정기를 빨아먹으려 하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그걸 보고 말리려다가 저 요물이 뿜어내는 도끼에 당해 이 꼴이 된 겁니다. 박서방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살을 붙여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화가 산에서 캔 약초가 실은 요물의 배설물이라더라. 밤마다 연화네 집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 임신한 아이도 사람의 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등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공포라는 독초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화가 보여준 성실함과 착한 심성은 자극적인 소문에 묻혀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화의 집 쪽을 바라보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연화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그녀를 보자마자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아이들은 마녀다라고 소리치며 돌멩이를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연화는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며 서러움에 북받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금 당장 해명하려 들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쫓기듯 집으로 들어와 살인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연화는 바구니에서 푸른 뱀을 꺼내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뱀은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연화는 뱀을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가끔씩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집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지만 만삭의 몸으로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연화야, 안에 있느냐? 굵고 잠긴 목소리였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그 목소리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최노파였습니다. 최노파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지혜롭기로 소문난 분이었지만 평소에는 좀처럼 남의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연화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나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최노파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밤중에 어인일이세요. 연화가 말끝을 흐리자 최노파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최노파의 시선은 곧바로 아랫목에 누워있는 푸른 뱀에게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뱀을 숨기려 했지만 노파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놔두거라.
숨긴다고 숨겨질 기운이 아니다. 노파는 뱀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구나. 산의 주인이 너를 선택했어. 최노파의 말에 연화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의 주인이라니요. 이 아이는 그저 제가 다친 걸 구해준 작은 뱀일 뿐입니다. 노파는 춤춤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건 보통 뱀이 아니다. 이 산을 지키는 지킴이의 새끼야. 내가 덕을 쌓아 영물의 도움을 받은 게지. 최노파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복은 때로 큰 화를 동반하는 법이다. 박서방 그 위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지금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일 아침 너를 멍석마리에서 쫓아내자고 선동하고 있단다. 연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약초를 캤을 뿐인데.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노파는 거친 손으로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연화의 마음을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눈물은 약한 자의 핑계일 뿐이야. 네가 떳떳하다면 숨지 말아야 한다. 최노파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검은 마음을 품은 자가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내일 아침 사람들이 들이닥치면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고 이 영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라. 영물은 악한 기운과 선한 기운을 구별할 줄 아니. 사람들이 직접 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게다. 노파의 조언은 위험한 도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사람들이 뱀을 보고 놀라 해치려 들면 어떡합니까? 연화의 걱정에 노파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산의 주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리고 나도 곁에 있을 테니 용기를 내거라.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미는 강해져야 해. 최노파는 품 안에서 작은 옷반지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어미가 물려준 것인데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다. 이걸 지니고 오늘 밤은 푹 자두거라.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 최노파가 돌아간 뒤에도 연화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횃불을 든 사람들이 오가는 불빛이 창호지에 어른거렸고 험한 말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기도 했습니다. 공포는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지만 최노파의 말이 등불처럼 마음 한구석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 피하지 말자.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도망쳐야 해? 연화는 아랫목의 푸른 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뱀은 어느새 기운을 차렸는지 고개를 들고 연화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듯 든든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올수록 마을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집 사랑방에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을 불러 모아 술을 먹이며 작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자마자 그 요망한 여자의 집을 덮쳐야 하네. 그 뱀 요물을 잡아 불태우고 여자는 마을 밖으로 내쳐야 우리 마을이 평안해질 거야. 술에 취한 청년들은 박서방의 말에 동조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성에 마비되고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한 사람의 거짓말이 평화롭던 마을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자. 요물을 잡으러 가자. 누군가의 선창에 이어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연화의 집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쿵, 쿵, 쿵.
땅이 울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린 그녀의 모습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몽둥이와 낫,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박서방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험상궂은 표정의 장정들이 연화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왔구나. 이 요물 같은 여자. 박서방이 소리치자 사람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연화는 심호흡을 하며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 틈으로 푸른 빛이 서서히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있음을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함성과 박서방의 고함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횃불의 그을음 냄새와 사람들의 살기 어린 눈빛이 연화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연화는 툇마루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바람에 펄럭였고 배를 감싸 안은 두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타올랐습니다.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 뒤에 숨어 있다가 썩 나서는 실험을 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보시오. 저 독한 눈빛을 보시오. 뱃속에 요물을 품고 있으니 저리 당당한 것 아니겠소. 당장 끌어내려 멍석을 말아야 합니다. 그의 선동에 몇몇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몽둥이를 고쳐 쥐며 마루 위로 올라서려 했습니다. 멈추시오. 연화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이 그녀를 사자처럼 포효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남편 잃고 홀몸으로 아이를 지키려 산에 올라 풀뿌리를 캔 것이 죽을 죄란 말입니까? 당신들은 내게 쌀 한 톨 보태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나를 요물 취급하며 내치려 하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연화의 서슬퍼런 일갈의 청년들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절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박서방은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속지 마시오. 저건 다 요물의 혓바닥 놀림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오. 집채만한 구렁이가 저 여자의 치마폭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당장 저 방문을 열어젖히면 그 증거가 나올 것이오. 박서방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옆에 있던 청년의 몽둥이를 빼앗아 들고 직접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연화를 거칠게 밀치고 닫혀있던 방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나와라. 이 요물 안의 정체를 밝혀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떨어져 나갔고 방 안의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퀴퀴한 짐승의 냄새나 흉측한 괴물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처럼 맑고 푸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빛은 마루를 넘어 마당까지 흘러나왔고 소란스럽던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작지만 위험 있는 존재가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박서방이 말했던 집채만한 구렁이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한 기운을 내뿜는 푸른 뱀이었습니다. 뱀의 비늘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났고 머리에는 마치 왕관처럼 작은 돌기가 솟아있어 예사뱀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눈앞에 나타난 푸른 뱀을 보고 기겁하여 엉덩방아를 팼었습니다. 으악, 저것 봐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뱀이다, 저주받은 뱀이야. 그는 손가락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뱀은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고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뱀이 델리를 틀고 연화의 앞을 막아서자 뱀의 몸집이 순식간에 커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뱀의 뒤로 거대한 산의 형상이 아른거리는가 싶더니 우렁찬 바람 소리가 집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호통을 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신성한 기운에 눌려 저절로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사악한 요괴의 요술이 아니라 자연이 보여주는 경이로운 위엄이었습니다. 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서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박서방은 몽둥이를 휘두르려 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뱀의 푸른 눈동자가 박서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자 박서방의 눈앞에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약초를 헐값에 빼앗고 쌀에 모래를 섞어 팔고 연화를 모함하여 쫓아내려 했던 그 모든 검은 마음들이 거울에 비친 듯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으악,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박서방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손을 비비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묻지도 않은 말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캔 산삼이 탐나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서방의 자백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박서방의 말만 믿고 죄 없는 연화를 핍박하려 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산삼이 탐나서 우리를 속인 거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죄 없는 사람을 잡을 뻔했잖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박서방에게 꽂혔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최노파가 지팡이를 짚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파는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꾸민단 말이냐. 최노파는 뱀을 가리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호통쳤습니다. 보거라, 이 영물은 연화가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다. 은혜를 갚기 위해 약초를 찾아주고 집을 지켜준 것인데 너희는 사악한 혀 놀림에 속아 귀한 복을 발로 찰 뻔했구나. 노파의 말에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뱀이 연화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험한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푸른 뱀은 연화의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에게 안정을 주려 애쓰고 있었고 그 모습은 그 어떤 모자무즈의 정보다 애틋해 보였습니다. 오해의 안개가 걷히고 진실이 드러나자 마당에는 숙연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망신창이가 된 박서방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뱀의 눈빛과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 대문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달아나는
그의 뒷모습은 우스꽝스럽고 처량했습니다. 박서방이 사라지자 뱀은 그제야 경계를 풀고 다시 작은 크기로 돌아와 연화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고 뱀을 소중히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서방이 도망친 후 마당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왔던 청년들은 슬그머니 몽둥이를 등 뒤로 감추었고 아낙네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머리를 극적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화댁.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네. 박서방, 그 작자 말만 믿고. 자네가 얼마나 무서웠겠나. 이장의 사과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사과와 위로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늙어서 망령이 들었지. 귀한 몸인데 놀라게 해서 어쩌나. 옆집 할머니가 다가와 연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되었습니다. 다들 돌아가셔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경외감이 그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놀란 임산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문짝을 고치기 위해 목수일을 하는 김씨가 연장을 챙겨왔고 아낙네들은 각자의 집으로 달려가 쌀과 호박, 귀한 꿀을 가져왔습니다. 놀란 가슴 진정시키는 데는 호박죽만한 게 없지. 동네 아지매들이 부엌을 차지하고 솥을 걸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살벌한 심판장에서 따뜻한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장정들은 마당에 널브러진 횃불 찌꺼기를 치우고 무너진 돌담을 다시 쌓았습니다. 누군가는 장작을 패어 쌓아주고 누군가는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동안 연화는 방 안에서 최노파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푸른 뱀은 아랫목에 얌전히 누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뱀에게 쌀 한 줌을 놓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네가 사람보다 낫구나. 이 마을의 복덩이여. 방 안에는 구수한 호박죽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도마질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조금 전의 공포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잘 끓여진 노란 호박죽이 커다란 양푼에 담겨 나왔고 사람들은 마루에 둘러앉아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연화에게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 한 그릇이 건네졌습니다. 많이 드게. 뱃속 아기도 놀랐을 텐데 달달한 걸 먹어야지. 이웃집 아주머니의 투박하지만 정겨운 말에 연화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한 숟가락 뜨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살짝 열어 뱀에게도 죽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뱀도 맛있는 냄새를 맡았는지 혀를 날름거리며 죽을 핥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뱀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우리 마을 수호신이라며 신기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씨 아저씨가 말끔하게 수리된 문짝을 다시 달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바람 들어올 틈도 없이 튼튼하게 고쳤네. 박서방 놈이 다시 오면 내가 이 문짝으로 놈의 엉덩이를 걷어차 주지. 사람들은 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산골짜기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연화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따뜻했습니다. 단순히 문짝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연화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고 단단한 믿음의 문이 새로 달린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집을 나서며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부르게.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 저녁. 연화는 말끔해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의 소동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가득 쌓인 택감과 곳간에 채워진 식료품들, 그리고 문 앞에 놓인 갖가지 반찬 그릇들은 그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랫목에 누운 푸른 뱀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덕분이야. 네가 나를 살리고 이 집을 지켰어. 뱀은 연화의 손길에 맞춰 기분 좋은 듯 몸을 비틀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악한 자는 떠났으며 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올 새 생명을 맞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산골의 밤은 다시 깊어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한 차례 산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 마을에는 깊고 고요한 진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눈부신 설원으로 변했고 처마 밑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겨울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백감 걱정에 밤잠을 설쳤을 연화였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진 곳간과 마을 사람들이 해다준 장작 덕분에 연화의 초가집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밤낮으로 불이 타올라 구들장을 뜨끈하게 데웠고 문풍지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오히려 아늑함을 느끼게 해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박서방이 쫓겨난 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유와 정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배는 이제 만삭이 되어 거동하기조차 힘들 만큼 불러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안의 수호신이 된 푸른 뱀은 추운 겨울이 되자 바깥 출입을 멈추고 연화의 방 아랫목이나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겨울잠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기척을 내면 언제든 스르르 눈을 뜨고 그녀를 지켜보았는데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연화는 가끔 아랫목에 콩기름을 먹인 종지를 놓아두거나 따뜻한 물을 떠다 놓으며 뱀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뱀은 이제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연화와 뱃속의 아이를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 한 지붕 아래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이면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제일 먼저 달려와 연화의 마당에 눈을 말끔히 치워주었고 최노파는 수시로 들러 연화의 맥을 짚어주고 태교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산할 깨다. 산신령이 점지하고 영물이 지키는 아이인데 오죽 건강하겠느냐. 최노파의 덕담은 연화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안악들은 돌아가며 미역이며 산모용 이불을 챙겨주었는데 이는 지난날 오해했던 미안함을 갚으려는 마음이자 새 생명을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의 정성이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외로움을 잊고 다가올 출산의 날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 입춘이 지나고 땅속에서 새싹이 움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밤새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온 세상을 다시 하얗게 덮은 날 새벽. 연화에게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살살 아파오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아이가 나올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하얀 천과 가위를 꺼내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려 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할 출산이 두려웠지만 어미로서의 강한 의지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랫목에서 웅크리고 있던 푸른 뱀이 갑자기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방문을 머리로 툭툭 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어주자 뱀은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살인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 이 추운 날에 연화는 걱정되었지만 통증 때문에 뱀을 쫓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뱀이 노파와 마을 안악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뱀이 노파의 집 마당에 가서 개를 짖게 하고 문을 긁어대며 난리를 피운 덕분에 눈치 빠른 노파가 연화에게 일이 생겼음을 알고 서둘러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영물이 사람보다 낫네. 그려 어서 물 끓이고 방부터 데우세. 노파의 지휘 아래 안악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누군가는 깨끗한 수건을 삶아 준비했습니다. 연화는 노파의 손을 꼭 잡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에 노파는 땀에 젖은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며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모두가 곁에 있다. 그리고 저기 보렴. 내 소신도 밖에서 지키고 있지 않느냐. 문 밖갯마루에는 푸른 뱀이 젤리를 틀고 앉아 잡기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방 안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연화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산고의 시간은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해가 뜨고 다시 중천에 걸릴 때까지 연화의 신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도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삼신할머니, 굽어 살펴주십시오. 마당의 정화수 그릇에는 아침 햇살이 비쳐 반짝였고 굴뚝의 연기는 하늘 높이 피어올라 그들의 간절한 염원을 하늘에 전하는 듯했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오후의 햇살이 가장 따스하게 내리쬐던 시각, 응애응애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긴 겨울잠을 깨우는 천둥소리처럼 힘차고 맑았습니다. 나았다. 아들이다. 고추가 아주 실한 옥동자다. 노파의 기쁜 외침이 문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연화댁이 해냈어. 마당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루에 있던 푸른 뱀도 아기 울음소리를 듣자 꼬리를 살랑이며 기쁨을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꼬물거리는 손가락을 보자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모성애가 가슴 벅차게 차올랐습니다. 노파는 능숙한 솜씨로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씻겨 깨끗한 베네쩌고리를 입혔습니다. 어쩜 이리 잘생겼을까.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게야. 안악들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미역국을 한 상 차려 들고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지친 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방 안은 아기의 젖비린내와 구수한 밥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연화의 승리이자 마을 전체의 경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쌀과 고기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느 잔치보다 풍성하고 웃음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집에 금주를 치고 붉은 고추와 숯을 끼워 넣어 나쁜 기운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푸른 뱀은 금줄 아래 자리를 잡고 마치 문지기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뱀에게 수고했네. 자네도 한술 뜨게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뱀은 이제 마을의 일원이자 연화네 집안의 어르신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얼음이 녹고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연화네 마당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옹알이를 시작했고 볼살이 통통하게 올라보는 이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연화는 아기를 업고 텃밭에 나가 상추와 쑥갓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위험한 산행을 하지 않아도 밭농사와 캐바느질, 그리고 가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창백하고 그늘진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연화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과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이 엿보였습니다. 푸른 뱀은 여전히 연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날이면 뱀은 치마루 끝이나 장독대 위에 올라가 나른하게 일광욕을 즐겼습니다. 아기가 마루에서 꼬물거리며 놀 때면 뱀은 어느새 다가와 아기 곁에서 윤리를 틀고 부모처럼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기가 호기심에 뱀의 꼬리를 잡아당겨도 뱀은 화를 내기는커녕 부드럽게 몸을 빼내며 아기와 놀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업신 집안을 지키는 신, 이 아이를 돌보니 저 아이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뱀은 연화네 집의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존재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연화는 가끔 아기를 재우고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작은 인연. 그 뱀 한 마리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꿈만 같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복이 온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구나. 연화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꽃향기가 실려 있었고 그 바람은 연화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든든한 수호신, 그리고 정 많은 이웃들이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평온한 초여름의 저녁이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하늘은 보랏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논에서는 개구리들이 합창을 시작했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마당 평상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리 섞인 밥과 된장찌개, 텃밭에서 갓 따온 풋고추와 상추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맛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어느새 잠이 들어 방 안에서 새근사근 숨소리를 내고 있었고 뱀은 평상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연화와 함께 저녁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구나. 참으로 고마운 날이야. 그녀는 뱀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너도 배고프지 자.
여기 좀 먹으렴. 연화가 건네준 밥풀을 뱀이 받아먹는 모습은 이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놓은 봉선화, 꽃잎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밤하늘 아래 초가집의 작은 불빛은 등대처럼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위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는 밤. 연화는 아기 곁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연화의 품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마루 밑에는 푸른 뱀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이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마을을 굽어 살피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도록 깨지지 않기를, 우리 아기가 맑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산골마을의 작은 초가집. 그곳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 착한 여인과 은혜 갚은 푸른 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푸른 뱀이 찾아와 나쁜 기운은 물리치고 맑고 고운 복만 가득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연화가 부르는 자장가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밤, 따뜻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